지금 대한민국은 국회가 올 스톱이죠.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이에 수반되는 큰 충돌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중심에 계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정춘숙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춘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올렸는데 이 와중에 여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안녕하시지는 못하시죠? 힘드시죠? 네, 뭐 여러 가지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국회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에 이어서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현장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런 분위기를? 네, 일단은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 투쟁을 하셨는데 네. 이유가 그 지소미아 종료 철회, 그다음에 선거법, 그다음에 공수처법 철회하라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지소미아 종료가 철회되고 나서도 계속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로 단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그 비판의 여론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은 이게 단식 투쟁을 할 게 아니라 그 협상을 해야 되는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상황과 적합하지 않은 그 일들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이 들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래는 그 199개 안건 전부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안건들은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통과를 하자. 비쟁점 법안이니까 우리가 네. 그 법안을 좀 통과시키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1번 항 같은 경우는 인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안 되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원안으로 지금 이제 그 본회의에 올라간 것도 26건이나 있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올린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랬어. 사실 정말 막무가내식의 필리버스터 신청이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올라간 것들이 전부 다 민생 법안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린이 교통 안전 관련법들이죠. 뭐 민식이법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네. 일단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 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본회의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는 정말 민생을 챙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실제로는 이 당락에 의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함께 분노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 국회 실종, 정치 실종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그 민스키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탄 여론이 많은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 이 방안은 민주당에서는 왜 못 받아들인다고 봐야 어저께 됩니까? 저희 이제 원내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셔서 일단 그 이제 필리버스터 지금 신청되어 있는 법안들을 철회하고 네. 그다음에 서로 합의되는 그런 민생 법안들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었고요. 어제 저녁까지 요청을 했는데 네. 답이 없었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임기를 더 연장을 이제 못하게 되면서 또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분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트 트랙이 여의도 전선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셨는데 이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국민들께는 먼저 이 국회가 만든 선진화법을 위반한 상황이 되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이 고발이 되고 이랬으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가서 또 검찰에 가서. 네. 그런데 이 국회법을 정말 너무나 적극적으로 위반한 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조사 대상 의원 58명이 지금 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이거는 명백한 수사 위반 행위죠. 그리고 정말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찰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도 이제 조사를 가서 이제 받았습니다만은 당시의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너무나 아주 그냥 명백하게 다 찍혀 있어요. CCTV도 있고 방송 화면도 있고 뭐 또 압수수색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편의적인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17일이면 이제 21대 총선에 예비 후보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검찰에서 정리 수사되었고 기소할 부분을 기소하고 이렇게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특별히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으로 올 한 해 활동을 하셨습니다. 야당과 말 주고받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특히 이 과정에서 막말들이 오갈 때는 국민들의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정치가 이 수준이냐, 뭐 이런 질책이겠죠. 자, 올해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감회나 또는 기억도 새로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죄송하고 정말 이렇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이제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혹은 헐뜯는 것에 또 자당에서는 또 뭐 지지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기억이 뭐 여러 가지가 뭐 다 많이 남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그 한 가지를 꼽자면 그 지난번에 이제 걸레질 발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한선교 당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셨는데 네네네. 기자들이 이제 그 보통 저희가 백브리핑을 하게 되면 기자들께서는 쫙 앉아가지고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뭐 바닥에 앉아서. 네. 네, 바닥에 앉아 있는데 네. 걸레질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발언을 하셔가지고 기자님들이 굉장히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제가 이제 백브리핑을 하는 날이어서 딱 나갔는데 아, 어제랑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바닥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 네. 언론인들이. 근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서서 백브리핑을 진행하는 게 너무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되게 미안해서 그냥 저는 앉아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게 이제 약간 이제 화제가 됐죠. 근데 나중에 우리 이제 언론인들,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바닥에 앉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기다리다가. 네네. 네. 그럴 때 또 걸레질 한다고 얘기 듣겠네 이런 생각이 든대요. 네. 그래서 이게 말 한마디 이런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말을 더 조심하고 품격 있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자를 지낸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께서 네네. 기자들이 앉은 그 낮은 자세로 함께 공감해 주신 것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 경력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내셨고 네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도 지내셨는데 올 한 해 보면 특별히 여성폭력 특히 연예인들에 대한 SNS 폭력도 많았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히 어떤 의정활동, 어떤 정책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는지. 저는 뭐 올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연예인들과 관련해서는 네.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게 이제 뭐 최근에 셜리 씨나 구하라 씨가 이런 이제 뭐 죽음을 선택하게 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네네. 사실은 불법 촬영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자제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처벌되거나 이런 것이 좀 부족했기 때문 편이 한편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데 거기에는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분야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중에는 제가 4년간 정신건강 분야를 굉장히 좀 열심히 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적인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조금 관심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요구를 해서 그때 이제 작년부터 자살 예방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2명밖에 담당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여성과 관련해서는 그 이주 여성들의 이제 올해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주 여성들의 폭력 피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상담소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를 만드는 것 이런 일들을 좀 했었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네. 관련해서 이제 평가 인증하는 문제라든지 뭐 그래서 좀 칭찬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뭐 그래서 여당의 책임감, 야당 같은 날카로움 뭐 이런 제목도 달아주셨는데 예. 예 그래서 뭐 그 AI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특히나 이제 이 빅데이터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빅데이터 문제 관심이 있고 또 올해는 특별히 그 바이오와 관련해서 바이오 의약품,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을 재정법을 같이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제가 여당 의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무엇을 먹고 살까 생각했을 때 이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을 빼놓고 갈 수 없다. 이게 저희 생각이어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바이오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고 그 시행령 시행 규칙을 좀 꼼꼼히 잘 만들어서 국민의 안전도 지키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그것도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특히 최근에 뭐 82년생 김지영 영화에 이르기까지 젠더와 관련된 갈등과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어떤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네. 하나는 이 여성 문제, 젠더 문제가 함께 꼭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척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도대체 누구의 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 뭐 나의 뭐 딸의 문제 혹은 내 아내의 문제, 동생의 문제, 또 나의 어머니의 문제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런 이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현실 인식이 좀 정확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06년부터 쭉 이제 그 성별 격차를 조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149개국 중에서 뭐 115위. 그래서 굉장히 그 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7개 시도 중에서 이제 하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명확한 현실 인식, 그러니까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이며 또한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또 실제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성 문제 또 젠더 문제를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성평등초래 이제 이런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예를 들면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예산을 얘기할 때 정책을 얘기할 때 정책은 예산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성평등 조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 이명박 정부 때도 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때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10년간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수정만 했었던 건데 이게 전체적인 수정이었던 것처럼 이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젠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장래적으로 보면 저출산 문제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노동력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젠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여성들만큼 이렇게 고학력에 네. 그리고 아주 질 좋은 노동력이 사실은 없거든요.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최대의 문제라고 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력 문제도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이 여성 문제 또 젠더 문제는 꼭 함께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인재 영입으로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인적 쇄신이다, 인재 영입이다 여기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자, 이 시대 어떤 인재들이 정치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영국의 이제 유명한 의회 지도자가 얘기하셨다는데 그 나라의 의회는 그 사회의 모양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성 혹은 뭐 그 나라의 뭐 산천, 뭐 어촌 다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국회는 여전히 50대 이후에
엘리트 남성 중심의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도 굉장히 지금 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여성도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힘든 세대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청년 세대 네. 또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20대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그 20대 국회에 모든 당에서 비례대표 중에서 장애인 비례대표가 못 들어왔어요. 네, 네. 그것은 사실은 비례대표라고 하는 제도를 준 것에도 굉장히 적합하지 않고 이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장애인 문제도 사실은 당사자가 들어와서 함께 물론 이제 그 지역구 출신인 장애인 우리 의원님들은 계십니다만 이 부분도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제 외교 안보라든지 경제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핵심적인 문제, 뭐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더불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능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피력하고 계신데 혹시 내년 총선에 어떤 뜻을 두고 계신지 특별히 또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저는 지금 이제 용인 수지에 살고 있고요. 용인 경 네. 지역에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선택하게 된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정치 입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용인 병 지역이 그 자유한국당 의원 한성교 의원께서 여기 4선을 하신 곳이어서 네. 그 저희 입장으로 보면 여기가 험지예요. 그래서 험지에 출마해서 당에 또 보답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을 이 수지라고 하는 지역이 정말 짧은 시간에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한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교통이나 교육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아파트 중심으로 또 고학력에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네. 이 지역의 정치나 행정이 그 우리 지역 주민의 그 수준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이제 뭐 교육이나 교통 중심으로 또 우리 용인이 또 그 뭐 여성 친화 도시로 또 지정이 되기도 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저는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모델을 좀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방향을 한번 제시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이곳 용인병 수지 지역을 선택해서 요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데 원내 대변인 하시면서 지역민들을 만날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저의 어려움인데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지역 주민들과 민원 청지와 정책 재원의 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제가 우리 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또 간담회 했고 그리고 지난 이제 제가 날짜도 안 잊어버리는데요. 3월 3일 3시에 여기 우리 수지구청 앞에서 네. 유치원들이 그때 문을 다 안 연다고 해가지고 막 집회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같이 갔었고 장관님 모셔서 또 토론회도 하고 뭐 그런 간담회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여당의 원내대변인을 연결했기 때문에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많이 대변할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다른 당의 입장을 들을 기회도 언제라도 저희 경기방송이 만든다는 그런 약속을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정춘수 여당 원내대변인께서도 앞으로 정치개혁, 정치 변화의 구심점이 되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